홍콩에서 내년 초에 스테이블 코인 발행 허가가 나올 수 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걸 그냥 코인 하나 더 생긴다라고 받아들이면 핵심을 놓치시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이 홍콩이 지금 만들려는 건요,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아니라 돈이 지나갈 수 있는 길입니다. 디지털 현금이 드나드는 관문을 새로 깔고 있다는 거고, 현재 신청이 36건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당국은 초기에는 소수만 허가하겠다라고 계속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많다라는 숫자랑 적게 뽑겠다는 원칙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 현재 시점 홍콩은요, 이 혁신을 크게 열겠다는 게 아니라 통제 가능한 정도로만 혁신을 열겠다라는 바이브겠죠. 스테이블 코인을 아주 쉽게 말씀드리자면요, 블록체인 위에서 쓰는 디지털 현금입니다. 지갑 안에서 1달러처럼 움직이는데 24시간 멈추질 않아요. 은행 영업시간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크립토 시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사실상 달러 역할을 해준다는 거고, 이 비트코인을 사고 팔 때도 알트코인들 갈아탈 때도 결국에 많은 거래가 스테이블 코인을 거치고 있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비유드리자면은 시장의 피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피가 어디로 흐르는지, 누가 그 혈관을 관리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스테이블 코인은 민간이 발행하는 돈인데, 이 발행을 허용한다? 그렇다면 민간이 돈을 찍는 것을 허용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게 아무 나라라거나 아무 규제기관이 쉽게 허용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홍콩 측에서는 허용은 하되 소수만 가능한 허가제로 간다라는 거예요. 문은 열되 문지기를 세우는 거죠. 홍콩의 금융관리국에서는요, 올해 8월부터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규제 체계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 말까지 신청서를 내면은 초기 심사 대상으로 보겠다는 일정까지도 공개했어요. 현재 시장에서는 분명한 시그널이겠죠. 이 관심이 있으면은 오세요, 이런 겁니다. 동시에 또 하나의 시그널로 같이 던지고 있는데, 헷갈리게 말하지 마세요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허가가 난 것처럼 말하면은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 붙였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현재 홍콩 당국은 상당히 엄격한 걸까요? 스테이블 코인은 신뢰가 핵심이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이 진짜 1달러인지 진짜 1홍콩 달러인지 믿으려면은 준비금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기서 준비금이 엉성하게 되면은 스테이블 코인은 그냥 단순하게 종이로 만든 쿠폰 쪼가리가 됩니다. 그래서 홍콩 측에서는 준비금 관리, 환매 능력, 그리고 자금 세탁 방지 같은 여러 가지 조건들을 최우선으로 본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돈의 뒷주머니가 단단한가, 그리고 그 돈이 불법 자금과 섞이지 않는가, 이거부터 현재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홍콩의 전략이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현재 홍콩은 세계에서 아주 독특한 도시 중에 하나죠. 중국과 세계를 잇는 금융항구입니다. 중국 본토는 자본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구조가 아니죠. 근데 세계 자본은 중국 시장에 접근을 하고 싶어요. 이런 긴장감 사이에서 홍콩은 항상 통제된 개방이라는 역할을 도맡아 왔습니다. 이번 스테이블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개방하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또 완전히 막지도 않는다는 거. 관리 가능한 만큼만 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신청이 36건 정도가 들어왔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딱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수요가 정말로 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경쟁이 상당히 치열해졌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세 번째입니다. 홍콩이 이 경쟁을 통해 가지고 누가 앞으로 디지털 현금을 관리할 자격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르겠다라는 거예요. 즉 라이선스는 단순한 허가증이 아니라 앞으로의 질서를 정하는 증명서가 되겠죠. 이제 시야를 넓혀서 글로벌로 가보겠습니다. 올해 7월 이 미국은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법적인 틀을 만들었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가 있었죠. 미국이 왜 이렇게 적극적일까요? 이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상 디지털 달러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미국 은행 계좌 없이도 달러처럼 쓰는 토큰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달러의 영향력을 넓힐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미국 바깥에서 달러화가 통제 없이 퍼지는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미국도요, 허용은 하되 규칙 아래에서 이런 기조로 간다라는 거예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통화 주도권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공개적으로 나온 바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한마디로 스테이블 코인은 기술 뉴스가 아니라 통화 뉴스입니다. 그래서 홍콩의 허가도 결국에 통화 게임의 일부라는 거. 홍콩이 스테이블 코인을 허용한다라는 건요, 앞으로 홍콩이 전 세계 디지털 달러의 항구가 되겠다는 말과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국은 이걸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현재 중국 입장에서는 자본 통제가 국가 운영의 핵심 도구입니다. 디지털 달러 통로가 커진다? 그럼 통제 밖에 있는 자금 흐름이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홍콩이 마음대로 뛰도록 두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실제로 올해 10월과 11월 사이에서는요, 중국 쪽의 규제 강화 흐름과 연결된 보도들이 이어진 바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바로 홍콩 스테이블코인 이슈의 두 번째 모순입니다. 이 홍콩은 열려고 하고 있고 중국은 통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힘겨루기 속에서 최종 형태가 결정이 될 예정인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거시경제 흐름을 살펴볼까요?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 금리는 3%대 중후반 범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금리가 낮아지는 구간은 위험 자산의 숨통을 틔워줍니다.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한 위험 자산이 아니라 이 돈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금리 환경은 두 가지로 작동을 할 텐데요. 한쪽에서는 거래량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서 스테이블 코인 사용이 늘어날 수가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가 준비금에서 받는 이자 수익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즉 수요는 늘어나고요. 수익 모델은 바뀌는 이런 구간들이 올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시장은 더더욱이 누가 허가를 받느냐 여기에 집착을 하게 된다는 거고, 허가를 받으면 유통과 신뢰에 프리미엄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번 이슈의 핵심은요, 결국에 돈의 통로입니다. 홍콩은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디지털 현금의 통로를 열고 그 통로를 관리할 주체를 선별하는 거예요. 1월까지는 기대감이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크겠죠. 특히나 우리는 신청했다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국은 이미 과열과 투기를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들은요, 이 기대를 부풀리는 뉴스가 나올수록 당국이 선을 긋는 메시지를 내는 패턴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 이 시장은 그때마다 흔들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3월까지는 실제 발표 가능 구간입니다. 내년 초에 첫 번째 배치가 목표라는 이런 문구들이 이미 정책 문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발표가 나온다? 그럼 시장은 즉시 해석 경쟁을 시작을 할 겁니다. 어떤 곳이 받았는지, 어떤 조건을 충족했는지, 그리고 그 뒤에 어떤 파트너가 붙는지 여부. 여기서 중요한 점은 허가수 자체보다도 허가받은 주체의 성격이에요. 은행 계열인지, 결제 인프라 계열인지, 아니면은 기술 기업인지, 이거에 따라서 홍콩이 무엇을 하려는지가 읽힐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6월 정도까지는 정착 구간입니다. 이 허가를 받았는데 사용처가 없다? 그럼 이거는 종이 허가증에 머물겠죠. 반대로 무역 결제나 기업 자금 관리라거나 기관 간의 정산으로 붙기 시작을 하면은 홍콩은 디지털 금융의 허브로 한 단계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때부터는 토큰화랑 RWA 그리고 규제형 디지털 자산 서비스가 홍콩에 더 많이 쌓일 수가 있겠죠. 암호화폐 시장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뉴스는 단기 급등락의 소재가 되기 쉽겠지만요. 이 본질은 인프라 변화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늘어나면은 거래소랑 파생 시장에서는 담보의 성격이 바뀔 거고, 규제형 스테이블 코인이 늘어날수록 기관 자금이 들어올 때 머무를 곳이 생깁니다. 다만 초기 허가가 소수라면은 처음에는 체감이 작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동시에 커질 수가 있다는 거. 이게 단기 변동성의 원인이 되겠죠. 오늘 관점에서 중요한 질문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규제형 스테이블 코인이 늘어날 때 서로 다른 체계의 디지털 현금들을 누가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스테이블 코인은 많아지면은 오히려 연결이 더 어려워집니다. 각 나라의 규칙이 다르고요. 체인도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때 가치가 생기는 것은 연결 레이어인데요. 여기서 리플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준비금 기반의 규제 모델 안에서 운영하고요. 또 확장하려는 움직임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홍콩 같은 경우는 내년 초부터 규제형 발행자를 선별해가지고 허가하는 구조로 가게 되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홍콩의 규제형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가 실제 사용처를 붙이면서 커지면은 이 글로벌 결제 정산은 규제된 디지털 현금들이 서로 연결되는 이런 방향성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질 겁니다. 그때부터 XRP랑 리플 레저는요, 가격 예언의 소재가 아니라 결제 인프라 경쟁의 한 가지 축으로 다시 보이게 된다는 거. 이 신청은 36건이지만 초기 허가는 소수입니다. 이런 모순들이 바로 통제된 개방의 증거겠죠. 여기서 홍콩은 스테이블 코인 허가하는 게 아니라 이 디지털 현금의 관문을 허가하고 있는 겁니다. 빌 게이츠는 이런 통찰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늘 2년 안에 일어날 변화는 과대평가하고 10년 안에 일어날 변화는 과소평가한다. 절대 당신을 무사태평하게 놔두지 말아라고요. 지금 홍콩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당장 내일의 가격을 폭등시킬 재료처럼 보였다가도 또 금세 실망스러운 뉴스로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소음 너머의 본질을 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코인 상장이 아니라 전 세계의 자본이 다닐 수 있는 거대한 디지털 고속도로가 착공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이 눈앞의 작은 파도에 멀미하지 마세요. 대신에 홍콩과 세계가 깔고 있는 이 거대한 돈의 길목을 지켜보세요. 역사는 언제나 이 시끄러운 호재를 쫓는 사람이 아니라 조용히 길목을 지킨 사람들에게 가장 큰 보상을 줬습니다. 오늘 이런 통찰들이 우리 구독자분들의 투자를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장기 투자라는 게 시간을 오래 버티는 게 아니라요. 그 시간을 감당할 수 있는 대응을 함께 가져가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장을 짧게 보지 마시고 이 길게 보자라는 말은 누구나 쉽게 할 수가 있겠죠. 사실 진짜 어려운 거는 길게 볼 수 있도록 시장이 어떻게 대응할 줄 아느냐고. 그냥 돈을 넣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장기 투자라고 부르긴 어렵습니다. 대부분 리플을 장기 투자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몇 개월 지나도 시장이 하락하기 시작하면은 또 마음이 먼저 흔들리고 이번 낙폭에서도 손절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이 비트코인과 리플 이런 코인들은 지지부진한데 또 옆에서 국내 주식이나 해외 주식이나 금값은 올라가는 거 이런 것들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괜히 시작한 건 아닌가, 지금이라도 팔고 옮기는 게 맞는 건 아닐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밀려오는 게 또 사람 심리입니다. 이런 고민이 드는 거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대응이 없는 장기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
기준 없이 버티기만 하면 시장의 변동성은 곧바로 불안감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말로만 길게 본다가 아니라요. 내려오는 구간에서는 어떻게 평단을 관리할지, 반등이 나올 때는 어디까지 대응할지, 비중은 어떤 기준으로 조절할지 이 스스로 정리해두는 현실적인 장기 투자 전략이 필요합니다.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리플을 정말 좋아하는 이 코인 신사이기도 하지만 제가 안내드리는 리플 전용 정보방에서도 7월 17일 시장이 가장 좋았고요. 리플이 4,900원 그 이상까지도 힘을 써서 만원까지도 갈 것처럼 보이던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4,850원이라는 적당한 단기 고점에서 분할 익절에 대한 안내를 드린 이유도요. 현실적인 대응이기 때문입니다. 팔아야 내 돈이고 수익 실현해야지 현금 비중이라는 정말로 중요한 종목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고요. 시장이 조정받을 때 불안하지 않고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11월과 12월 오히려 지금처럼 시장이 불안하고 하락하는 시점에서 불안하다고 웅크려 있는 게 아니라 현금 비중 포함해가지고 활용도에 대한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 저점에서 오히려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해서 비중은 늘리고 평단은 낮춰나가기 위함입니다. 이 원칙 매매라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면요. 정말로 끝도 없이 어렵겠지만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투자 시장을 길게 본다고 생각하시면은 꼭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만 조급하지 않게 천천히 대응만 잘하셔도 충분한 시장이기 때문에 효율성 있게 잘만 활용하신다면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장 필요로 하신 분들께서 신청 주시면 제가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잘 활용만 하신다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중장기 투자라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요. 덜 흔들리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두는 과정인 거고 이런 대응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끝까지 살아남는 건요. 버틴 사람이 아니라 대응한 사람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이 흐름을 실제로 매수 매도에 적용하는 데 필요한 실전용 기준표도 함께 받아보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영상에서 설명드린 내용은 방향성이고요. 제가 정리한 기준표는 그 방향 안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지점들을 알려주는 지침서 같은 역할을 합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 편하게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혼자 보시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실 수 있을 겁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